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금융부 최용 기자와 함께하죠.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지는 간편결제 시장, 충전금 보호될까? 최근 선불 전자 지급 시장 등 이 간편 결제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는 안전장치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에스크로 계좌 그리고 신탁 계좌로 보호하는 방안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세하게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현재 간편 전자결제 시장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선불 전자 지급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간편 결제 좀 시장이 다양하긴 합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우선 구분을 한다면 선불 전자 지급 서비스, 그다음에 직불 전자 지급 서비스, 전자 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로 나뉩니다. 그 선불 전자 지급 서비스는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다 들어봤듯이 모바일 플랫폼에 돈을 충전해서 송금한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결제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선불 전자 지급업의 특징은 아무래도 플랫폼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 카카오페이를 예를 들자면 카카오페이와 다양한 연결된 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는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 내 충전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최소 1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불 전자 지급 서비스. 직불 전자 지급 서비스는 말 그대로 직불입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서울시 제로페이 네, 같은 제로페이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실 결제 구조망 중에서 이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계좌에서 계좌로 바로 이동한다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불전자 지급 서비스는 제로페이처럼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대행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면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중간에서 결제 정보를 송수신하는 그런 다리 역할만 해주는? 네, 다리 네. 역할을 하는 그런 대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네.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지금 규모가 워낙에 커졌잖아요. 그렇죠. 어느 네. 정도 지금 상황이에요? 그 간편 결제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2017년에서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그 선불 전자지급업,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그런 이용 건수는 지난해 1,640만 건, 네. 전년 대비 9.1% 늘었습니다. 이용 금액은 더 크게 늘었는데요. 2017년 66억 원에서 지난해 1,428억 원으로 무려 116%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최근 그 선불 전자 지급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카카오페이나 토스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불 전자 지급 서비스도 있는데요. 직불 전자 지급 서비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게 제로페이밖에 없다 보니까 이용 건수가 지난해 2017년 384건에서 지난해 698건으로 약 8%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또 이용 금액은 2017년 651만 원에서 지난해 1,564만 원으로 140%가 증가했습니다. 140%면 상당하네요. 네, 이것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간편 전자결제 서비스가 제가 듣기로도 한 50종 이렇게 된다고. 네, 네. 그만큼 은행 카드사도 있고 네. 이렇게 금융 관련된 그 업체에서도 하고 이야기가 됐던 토스나 카카오페이 그리고 또 네이버페이 이런 것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좀 다양한 것 같은 업체 간의 경쟁도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좀 치열한 상황이겠어요? 네, 그 업체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업종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고객들의 돈을 그 모바일 플랫폼에 유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과도한 마케팅으로 고객들의 돈을 유치하려고 많이 출혈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유사수신 행위 논란도 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과도하게 하는 그 방안 중 하나가 돈을 유치하면 페이백을 해준다. 또는 뭐 이자를 준다. 뭐 은행 예금처럼 네. 그렇게 이자를 준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논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훈 기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게 유사수신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충전금에 페이백을 주니까 네. 이게 은행에 돈을 맡겨놨을 때 이자를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은행의 예금이자와 매우 비슷하죠. 비슷하기뿐만 아니라 그냥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런 예금을 통해서 확정적인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인가를 받은 은행, 네. 뭐 저축은행, 뭐 상호금융 이것뿐인데요. 이 외에 수신 행위를 하는 거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나 이런 페이 업체들의 유사수신 행위가 좀 문제가 있다면서 과도한 마케팅을 좀 자제해달라. 지금 제동을 걸었네요. 네, 근데 요청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냥 요청 수준이고 금지를 시킨 건 아니에요. 네, 아직 뭐 법적으로는 뭐 얘기한 바가 없고요. 우선 뭐 구두로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지금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또 자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업체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따로 수신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무래도 핀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매우 낮다 보니까 이들이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서라도 충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요즘 것이죠. 핀테크 업체들이 쌓은 그 선불 충전금이 네. 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이라고 하죠. 그 예수금은 1,298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비해서 약 3.5배에서 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스도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억 원, 500억 원 정도 되는데 뭐 두 곳의 충전금을 합치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충전금을 합치면 뭐 중소형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규모에 이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금 규모가 저축은행 수준이다. 저축은행이 한 79개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하위권 정도는 한 되는 6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제 네. 규모로 상당히 외형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네. 예수금 규모로 보면. 네. 근데 앞서서 이제 실적을 잠깐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가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장은 점유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점유율을 선도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출혈 경쟁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무리하게 이제 마케팅 네. 경쟁을 많이 하는군요. 그 네. 고객의 유치금을 뭐 온라인 플랫폼에, 모바일 플랫폼에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무료로 뭐 서비스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뭐 1+1 서비스를 뭐 지원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송금 서비스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토스는 사업 초기에 송금 서비스에 20회까지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출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960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손실이 네, 상당하네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에도 440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매년 각각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년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7년에서 지난해 대비 적자폭이 카카오페이는 253%, 그리고 토스는 뭐 14% 확대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무 건전성에 지금 뭐 빨간불이 지금 켜진 그 상황이고 고객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불금 계속적으로 이제 충전을 하고 있고 자칫하다가 정말
이게 뭐 업체가 뭐 도산하거나 이러면 이걸 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네.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조금씩 더 얹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좀 고민을 하나 봅니다. 지금 오늘 뭐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안전장치 마련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유 좀 종합을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고객들의 예금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금을 유치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라는 감독기관이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이들이 횡령을 하는지 네. 또 자금을 유용을 하는지 점검할 수 있고 또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다 그런 때 보니까 정말 앞서서 이야기했던 네, 유사 네. 수신행위처럼도 네.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테크 업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억 원, 뭐 500억 원 정도의 고객의 예치금을 플랫폼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이거를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은행에 따로 예치를 합니다. 근데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핀테크 업체의 이름으로 하는 명의로 거죠. 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선영이면 김선영의 이름으로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뭐 쓸 수 있는 거죠, 빼서. 그렇죠.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가 뭐 신한은행에 뭐 예금을 예치하면 아무래도 자기 명의다 보니까 나 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서 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노릇이고 네. 또는 개인이 빼서 횡령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이거에 대한 안정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금융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이 파산을 하면 네. 그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있잖아요.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래도 핀테크는 그런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핀테크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험금이나 어떻게 돈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핀테크 업체가 법정 관리에 돌입해서 고객의 충전금이 담보로 묶이거나 회수되지 못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거죠. 뭐 충전금이 뭐 은행처럼 몇 천만 원, 뭐 억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규모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그 금액을 보면 또 저축은행 수준이라고 하니까 네, 또 그렇죠.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 최 기자가 또 썼죠. 네. 이 기사로 에스크로 계좌 신탁 계약을 지금 뭐 유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뭔가요? 장점이 뭐가 있어요? 그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가 최근 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고객의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좌 또는 신탁으로 네.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두 안정장치의 공통점은 제3자가 충전금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네, 마음대로 뺄 수 없다는. 네네. 예를 들어서 에스크로 계좌는 핀테크 업체의 명의가 아니라 네. 은행의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가 뭐 자유롭게 고객의 충전금을 빼거나 뭐 횡령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핀테크 업체가 충전금을 사용할 때마다 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한마디로 뭐 특정 목적 외에는 입출금이 안 되도록 안정장치가 마련된 네.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신탁이란 거는 뭐 흔히들 사용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의 자금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그 계약에 따라서 신탁회사가 자금을 운영하는 걸 이제 신탁계약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고객의 충전금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그 신탁회사와의 계약에 따라서만 자금이 운영하기 때문에 네. 핀테크 업체가 뭐 횡령이나 유용 등 뭐 범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뭐 문을 닫아도 신탁은 또 안전하게 또 보관이 되니까. 그렇죠. 에스크로보다도 오히려 신탁이 조금 더 안전할 네, 수 네. 있어 보여요. 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아무래도 신탁이 좀 더 유력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선 두 방안이 다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도. 왜냐하면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에스크로 계좌는 아무래도 핀테크 업체의 명의가 아니고 은행의 명의이다 보니까 그 핀테크 업체가 법정 관리에 돌입하더라도 은행에 있는 그런 고객의 충전금은 따로 안전하게 네.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신탁도
은행이 아니라 또는 핀테크 업체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네. 신탁회사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체가 망하더라도 네. 따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라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에스크로나 뭐 신탁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예금자 보호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이런 논의가 이제 규제가 돼서 지금 뭐 시장이 커나가는 시장인데 이게 이제 뭐 족쇄가 되지는 않을까, 이제 시장 활성화가 좀 더디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은행처럼 예금 보호 대상으로도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요. 그 예금보험공사는 그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그런 금융기관에 파산이 된다면 뭐 5천만 원씩 1인당 그런 예금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핀테크 업체도 이런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의 대상으로 분류하자. 나중에 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규제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사실 외국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뭐 웃긴 말로도 우스갯말로도 거지들도 QR 코드를 사용한다.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중국에서 핀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팔, 뭐 아마존 페이먼트 등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뭐 보호 정책으로 핀테크 업체의 성장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의 성격을 많이 띠지 않습니까? 뭐 핀테크 업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핀테크 업체의 자산이 그 충전금이 사실 고객의 뭐 은행의 예금과도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핀테크 업체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정부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 기자 생각에는 어떻게 이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앞으로 또 과제도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게 우선 안전장치는 확실히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규제 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은행의 자산이 거의 고객의 예금이고 투자금이다 보니까 이 자산이 증가할수록 리스크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업체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충전금이 증가할수록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처럼 똑같이 규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지금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 중에서 거론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계약 또는 에스크로 계좌가 꼽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제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아예 대대적으로 공언하신 만큼 금융당국도 혁신을 통해서 규제를 좀 민감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아이러니인데 금융혁신을 이뤄야 되긴 하겠지만 또 금융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도 해야 되고 이런 좀 아이러니 상황에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당국은 규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금융혁신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골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핀테크 업체들의 충전금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 소비자들의 돈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마련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